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항상 타이밍만 물어봐요. 언제 사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와 너무 비싸라는 거는 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채널을 보니까 이 채부심 채널에서 현장 답사 이게 엄청나게 인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 네, 재미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주로 가격 하락폭이 큰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입지가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좀 단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 그거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은 제가 현장 답사 그러니까 최상욱의 부동산 신불센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연초에 개설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운용을 했는데 한 8월, 9월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9월부터. 그게 그때부터 제가 그 하락폭이 큰 단지를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약간 분노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봐라, 내가 말했지 하는 그 약간 I told you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수년간 많이 느꼈었는데. 그렇죠. 벼락거지라고 하죠. 이제 그런 벼락거지가 됐다고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회사 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간 재테크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이 억한 마음이 쌓여 있었는데 자산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리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건강한 심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제가 현장 답사를 갔던 단지들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 단지를 많이 갔어요. 제일 그 지역의 시세를 주도했던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생기고 하락 거래도 그나마 기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데를 가서 여기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입지 환경이 어떻고 여기 상품 환경이 어떻는데 여기 가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올라갔었고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게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정이 나오는지 처음에 이렇게 얘기만 했었다가요. 제가 인천에 있는 루원시티 갔을 때부터 그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인천 루원시티 이 단지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게 용감한 발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을 전망한다는 게 그러니까 타이밍 전망도 어렵지만 가격 전망도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파트도 가치가 있고 아파트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매매가만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수요가 초과이고 공급이 부족하고 갑자기 매매가 빠지면은 갑자기 공급이 많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치 기반 평가를 하면은 매매가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했던 얘기가 어떤 지역이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땅과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땅이랑 건물을 저희가 쓰는 건데 그거를 2년이나 4년 쓰는 게 임차료고 영원히 쓰는 거는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년이나 4년 정도 쓰는 그 임차료와 영원히 쓰는 그 매매 가격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임차료 대비 몇 배 범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저희가 월세나 연세로 계산하면은 2년이나 4년 쓰는 금액이 되게 작은데, 이제 전세라는 거는 최소 20년 이상 연세를 합친 금액을 전세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굉장히 목돈이고, 전세를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이 종결될 때까지 월 임차료를 다 연산해가지고 현재 가치한 거랑 거의 유사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단지에서. 그러면은 이 현재의 전세 금액이라는 거는 20년 이상의 그 연차 금액을 산술로 더한 건데 결국 미래 거는 현재 가치 되니까 할인되니까 실제로 늘려보니까 한 4, 50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지어진 건축물이 닳고 없어질 때까지의 총 임차료를 현가한 금액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건물 다 없어지면 건물 새로 지어서 또 임차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재의 전세는 현재 생애 주기의 현금 흐름의 총합이고 그 다음은 또 새로 지어서 또 생애 주기의 현금 흐름의 총합이 있을 건데 이걸 할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생애 주기 총합에 결국엔 주식에서 말하는 그 현금 흐름 할인 방법 밸류에이션이 주택에서도 똑같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막 엑셀 막 하다가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했는데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전세 가격의 평균적으로 한 1.6배에서 1.7배 정도 되는 게 이게 DCF 할인해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하고 나서 갑자기 딱 보니까 전국 전세가율이 한 60% 돼요. 그래서 그럼 전세가율이 60%라는 거는 1 나누기 0.6이 하면은 한 1.6, 1.7 정도가 나오니까 이것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제가 예를 들면 전세 3억에 살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세 3억에. 네네. 근데 제가 갔던 인천 로원시티 단지도 전세 3억인 지역이었다가 매매가가 8억 9,900까지 갔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세가 5억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3억이었던 지역이 저금리와 제로금리 유동화와 임대차 보호법 개정 그 트리거로 전세 5억까지 튀었고 매매가는 한 4억대에 있다가 8.99까지 가서 지금 전세가 다시 3억대로 내려왔고 매매가는 8.99억 신고가 찍고 4억 7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난 이 동네에 전세 3억으로 사는 거 만족하고 있었는데 뭐 7억 8억이면 좀 언감생심이지만 4억대까지 내려온 주택이라면은 매매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내가 만족했고 10년 이상 살 거라면은 전세는 4년 살 수 있지만 매매하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사람들 마음이 한 1.6, 1.7배 정도 되면은 그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가격 조정 나는데도 다 대부분 이 비슷한 비율대에서 실거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전세라는 그런 임차료 비용이 이 정도가 되는 레벨에서는 그 정도가 얼추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좀 너무 튀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세 2배나 2.2배, 2.3배 이렇게 튀면은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마치 PBR 밸류에이션 얘기하듯이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막 1.3배 뭐 1.4배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는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전세가 유지되거나 좀 더 좋아진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 역시 임차료라는 그런 주거 서비스 비용을 그거를 근본으로 삼아서 매매가는 그 주거 서비스 비용의 배수로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쉬운 밸류에이션이 되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서 루원에서부터 처음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쓸만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사이다랑도 얘기해서 그 텐베거 교육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더 딥하게 하는 거를 이제 여기랑도 얘기를 해가지고 하자 이러면서 막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기 출연까지 하게 됐네요. 예. 궁금한 게 일단 그러니까 그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PBR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뭐 아파트의 약간 좀 자본 총계라든지 그저 본질 가치 기준이 그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고 토지는 입지가치, 건물은 상품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아파트가 전세가 비싸요. 근데 그 입지는 교통요인, 교육요인, 편의시설 요인, 자연환경 요인이라는 4대 요인을 갖고 있고 상품은 실내 특징, 실내 그런 건축 구조적인 특징이랑 단지 특징이 있어요. 새 건물일수록 그 실내 특징이나 단지 특징이 좋은 거고요. 오래될수록 이제 건축물은 좀 노후화되지만 이제 입지 가치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 6가지의 팩터로 그거를 임차를 하든 자가를 하든 이용엔 제한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유일한 차이는 4년 쓰냐 무제한으로 쓰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4년 그러니까 연세라고 하면 1년인데 그러니까 1년 쓰는 그 비용이 전체 생애 주기를 할인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내재 가치가 되는 건데 다만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은 아까 PBR이라고 하셨잖아요. PBR도 계속 매년 바뀌잖아요. 왜냐면은 돈 벌어들이면은 자본 총계 쌓이니까. 그것도 비슷한데요. 입지 가치나 상품 가치적으로 변화 요인이 생기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이 좀 개선되고 편의시설이 좀 많이 지어지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공원 건설되고 뭐 없었던 병원 생기고 뭐 소아과 생기고 식당들 맛있는 거 생기고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가 기대 안 했는데 좀 연장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이게 입지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입지 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매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좋은 입지 환경에 수반되는 시장 임차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주택을 앞으로 그러니까 구매를 지금 많은 부동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항상 타이밍만 물어봐요. 언제 사야 언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겠냐 이거 하고 싶은데 나도 타이밍 두 번 틀렸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은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어떤 그건 파월도 틀렸고 뭐 서로 다 틀렸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결국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결국은 누군가는 다 틀려요. 언젠가는. 그쵸. 네. 맞추던 사람도 언젠가. 네, 맞추던 사람도 언젠가는 결국 홀짝 하다가 이제 결국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저희 틀렸다고 그냥 바로 그냥 너 전문가 아닌가 봐. 이런 게 조금 아쉽지만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그 내재 가치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컨셉이냐면은 어떤 지역을 봤는데 매매 가격이 전세가 2배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PBR이 2배인 기업이 싸다 비싸다는 평가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PBR 2배라는 거는 지표이고 엄청난 고성장인 상황에서는 이게 싼 거이고요. 그렇죠. 싼 거죠. 어마어마하게 역성장하고 있는데 2배는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지표가 2배인 거랑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와 너무 비싸라는 거는 전세 방향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뭐 GTX가 건설 예정이어서 그러니까 전세는 선제적 전세 수요가 없어요. 매매는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사는 게 가능한데 전세는 결국 그 단기간의 거주 비용이다 보니까 현재 상태만을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뭐 GTX가 건설 예정인 거지 건설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지 환경에 GTX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매매가가 미리 갈 수는 있지만 현재 전세가는 그렇게 요지부동 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건설되고 나서 진짜 살기 좋아지면은 올라갈 수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그 전세의 방향성에 그 본인의 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고 전세 방향성이라는 거는 결국 입지 환경이랑 상품의 그 가치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그걸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7호선 연장되면 가치가 얼마인가요? 신분당선 연장되면 가치가 얼마인가요? 그걸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단 좋아진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베이스에서 만약에 실거래가도 공교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보통 멀티플이 높게 나와요. 그렇죠. 네, 선 매매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근데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인데 멀티플이 1.6배야? 이러면은 그거는 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되시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전세가 기준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낄 수도 있잖아요. 저평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임차료, 그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 관점에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엔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펌핑이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전세 가격이랑 매매가를 보면 그냥 똑같이 움직였어요. 전세가 올라간 만큼 매매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전세라는 그런 내재 가치에 기반한 멀티플을 매매가에 주고 있고 요즘에는 역전세라 해서 전세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 임차료긴 하지만은 시장 임차료가 시장에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거시경제 환경에서 달라지는 저금리 때는 전세가 이만큼이 적당했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그러니까 결국 기준을 무조건 그냥 시장 전세 가격의 그 좀 어느 정도 기간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시면은 대부분 그냥 어쨌든 기준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물론 전세하고 매매도 PIR이 있잖아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있잖아요. 맞아요. 전세도 있어요. 소득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라고 그냥 본인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소득 대비 전세가율 비율도 사상 최대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멀티플로 좋아졌으니까 매매 가격도 이제 엄청난 강세였던 거고 그럼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소득 대비 전세가율 비율이 내려오고 있을 거고 이 소득 대비 전세가율 비율 역시 장기 평균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로 생각해 보면은 이 전세도 과거 추세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 정도로 꾸준히 완만하게 올라왔었구나. 그러면 그 지역이 원래부터 보여줬던 전세 가격과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을 잡아가지고 출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그 전세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평균을 내는 방법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전세가 비율 이런 네. 것도 좀 네. 감안을 해서 보신다면은 그 전세 가격에 이제 싼지 비싼지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막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호재 이런 건 차치를 하고 그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또 높게 거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저희 동네를 보고 저는 사실 궁금해하는 건데 네. 요즘에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거래 완전 실종이잖아요. 대신에 전세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역으로 봐서 전세가가 역전세라고 했으니까 계속 떨어져요. 네. 이를테면 원래는 한 7억 정도 했었는데 네.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84제곱미터 자체가.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아까 이제 1.6배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까 뭐 2022년 뭐 상반기라든지 그때 좀 높게 찍힌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온 기간 동안에 뭐 전세가가 5억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1.6배 곱해서 한 매매가는 이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겠구나.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은 한 그 정도 가격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반드시 뭐 1.6, 1.7을 써라 이게 아니라요. 지금 만약에 매매 실거래는 없는데 전세는 빠지고 있다고 하면은 근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과 동조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것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제가 그 심리입니다. 전세가 3억인 동네에서 매매가 8억이면 집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5억이 될 것 같으면 살 수도 있죠. 네. 여기가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8억은 먼저 갔던 거고 나중에 한 4년 후에 입지 환경 다 좋아서 전세가 5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전세가 입지 환경이나 상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거여서 원래는 좀 안정적으로 그 전세 가격도 추이가 있으니까 요 정도 레벨이 당분간은 조금 유지될 것 같은데 매매가 먼저 튀어버렸다면 이제 그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오버슈팅 된 것 같은데 라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실거래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서 그 거래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매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걸 이해한 사람이 네.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되는 레벨에서 만약에 사고 싶다면은 이게 정말 사전적으로 그만큼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이라면은 나는 좀 여기서 한번 제안을 해볼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이제 그런 가치 판단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당분간은 이 동네 전세가 크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럼 내가 굳이 뭐 2.2배 되는 가격에서 이 아파트를 굳이 뭐 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5억이었다가 갑자기 7억이 될 것 같으면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긴 더 좋아질 게 없는데? 그 생각을 얼추 좀 뭐 살짝 좋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될 게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영구 거주권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베이스로 생각하시면은 투자와 거주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그 매입을 하게 되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앞서서 타이밍 프라이싱 얘기를 할 때 타이밍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프라이싱은 그 분석계 툴이 제대로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는 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뭔가 비싸다 싸다라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 지표를 제가 조금 드렸던 거고 그 평가 지표를 토대로 싸다 비싸다는 개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시기 좀 용이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